예, 이제 공시에 claims development 다음에 이제 credit risk, other information. 그러니까 이제 IFRS 9에 보면은 이제 credit risk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보험 계약하고 합쳐져 있는 그런 어떤 그 financial component 이런 부분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신용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보험 계약에서 그죠? IFRS 17 하에 IFRS 17 범위 내의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 이거를 위해서 기업은 다음의 사항들을 공시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금액인데 어떤 금액이냐? 가장 잘 나타내는, 가장 잘 표시하는 그런 얘기죠. 뭐에? 그 최대한의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최대 노출, exposure, 최대 노출. 그거를 잘 나타내주는 금액, 이거를 공시해야 된다 이거죠. 언제? 보호기간 말에. 근데 뭐와 별도로 하느냐? 바로 그 발행 보험 계약하고 그다음에 보유 재보험 계약 두 개 별도로 보호기간 말에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어지는 가장 최대로 노출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을 공시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About credit quality of reinsurance contract held. 그죠? 그러니까 이제 reinsurance contract held가 liability도 있고 asset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원수 보험사 입장이니까 이게 이제 그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채가 되지만 우리한테는 에셋이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에셋인 보유 재보험 그 계약의 그 신용에 관련된 퀄리티 그죠? 그 신용과 관련된 퀄리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그 솔벤시 2에도 그 이제 그 리커드 캐피털 어마운트를 왜 제가 그 넷 프로핏에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서 컨피던스 레벨 방법으로 이제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니멈 리ኳ이어드 캐피털 99.5. 근데 그 안에 모델 중에 이 재보험 회사가 이제 신용 등급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디폴트가 난다든지 도산한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에셋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리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요 IFRS 17 스코프 안에서의 그 하나의 그 크레딧 리스크로 그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이 IFRS 17만이 아니고 어떤 킥스에서도 그런 그 우리가 리스크 미티게이션을 위해서 그 원수 계약을 그 어떻게 보면 시드 아웃을 했어요 재보험사에. 근데 이 재보험사가 과연 그 디폴트가 날 확률이 얼마냐? 아니면은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 등급의 변동, 그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더블 A에서 뭐 싱글 A로 내려올 확률, 아니면 상승할 확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매트릭스를 해서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래가지고 솔벤시 2에서도 모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 IFRS 17 범위 안에 있는 보험 계약에 대한 크레딧 리스크. 그 중에서 두 번째는 이런 크레딧 퀄리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퀀터테이티브하게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처음에는 좀 구하기가 힘들겠지만 이제 디폴트 프로버빌리티나 아니면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죠? 신용 등급이 이전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퀀터테이티브하게 공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은 이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시하라. 그게 이제 131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liquidity risk. 유동성 리스크예요. 그죠? 항상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liquidate 한다 그러죠. 그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내가
부동산 큰 거를 가지고 있어요. 회사였던 건물로 자산이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족한 어떤 그 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내가 페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리퀴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도 걸리고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그거를 리퀴데이트 하려고 그러면은 공정가치를 못 받고 상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자체는 하나의 이제 유동성 리스크라고 리퀴디티 리스크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또 리퀴디티 리스크가 마찬가지로 IFRS 17 범위 내에 보험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유동성 리스크 이 부분을 위해서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 리퀴디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서술, 그 설명을 디스크립션을 공시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별도로 maturity analysis,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발행 보험 계약 그룹에 대한 maturity analysis,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mature 하다라는 거는 그 뭐 성숙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보험 계약으로 치면은 다 이제 계약이 책임 완료가 된다 그런 의미로 또 쓰이기도 해요. 계약에 대해서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벨롭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할 때 이제 mature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 계약 그룹에 대해서 만기 시에 대한 어떤 분석을 별도로 공시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발행 보험 계약 그룹이 부채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뭐 그 앞에서 메저먼트 했지만은 이제 부채인 그 발행 보험 보유 계약 발행 보험 계약 그룹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채인 보유 재보험 계약 그룹, 그죠? 두 개를 이제 나눠 가지고 확실하게 명시를 했어요. 아까 봤지만은 이제 reinsurance contract held도 그 liability가 있지만 자산인 게 있잖아요, 그죠? 재보험사하고의 어떤 관계 하에서 이제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한 원수보험 계약 그룹하고 그다음에 보유 재보험 계약 그룹 이 두 개의 그룹을 위한 그런 만기 분석 이거를 별도로 공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것은 뭐를 보여주느냐? 여기서 이제 that show라고 하는 거는 maturity analysis를 봐야 돼요. 그죠? 요 뒤에 있는 for는 어차피 이제 요거를 수식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separate maturity analysis that show 이렇게 돼요. as a minimum 최소한으로 이 만기 분석이 보여주는 거는 뭐냐? net cash flow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cash flow 많이 나왔는데 순현금 흐름, 그죠? 그 각각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 쓰니까 그 발행 원수보험 계약하고 그다음에 보유 재보험 계약 이거에 대해서 그 순현금 흐름을, 그죠? 보고 기간 그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만기 분석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게 1년, 2년, 3년, 4년 뭐 해가지고 만기까지 쭉 갈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maturity analysis니까 처음에 5년간, 처음에 5년간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로 각각 그 순현금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 최소한. 그 다음에 레포팅 데이트 이후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after, 그러니까 보고 기간 이후 시점에 이제 미래에 대한 거니까 처음에 5년간은 각 연도별로 각 그룹에 대해서 부채인 각 그룹에 대해서 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maturity analysis 만기 분석 이거를 별도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초기에 내가 각각 연도별로 표시한 5년 이후에는 그냥 in aggregate 전체적으로
5년 이후에는 얼마다라고 전체적으로 애그리겟 그 집계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다음을 할 필요는 없다. 뭐냐? 뭘 포함하느냐? 이 maturity analysis에 그 liabilities for remaining coverage.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그 subsequent measurement에서 미래 이제 remaining coverage에 측정된 부채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LRC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LRC 이런 분석에 요 LRC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 LRC에 대해서는 이제 55, 59절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걸 적용해서 이제 측정한 LRC를 이 Maturity Analysis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얼마나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Net Cash Flow 미래에 이제 내가 그 예상되는 Net Cash Flow만 보면 되지 LRC 자체를 포함시키지는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석, the analysis, maturity analysis 이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analysis인데 estimate timing. 그러니까 이제 cash flow가 미래 cash flow가 언제 발생하는지 에 대한 타이밍 자체도 estimate를 해야 돼요. 뭐냐? remaining contractual. 그러니까 이제 계약에 할인하지 않은 그런 순 현금 흐름, 그죠? 남아있는 그런 계약상에 있어서의 할인하지 않은 그런 그 순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러니까 네팅한다. 넷업 뭐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왜 이행현금 흐름 구할 때 넷 그 아웃플로우에서 인플로우 뺐잖아요. 그죠? 에스티메이트를 그걸 빼가지고 이제 넷 인플로우냐, 넷 아웃플로우냐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건지 모르니까 그냥 넷 캐시플로우 했죠. 그래서 그냥 각각 보여주지 말고 네팅해서 보여줘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분석, 저 타이밍까지 추정해가지고 그리고 혹은 오화죠 오화 혹은 이러거나 아니면은 분석인데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타이밍까지도 추정을 한 거에 의해서 뭘 보여주느냐? 그 미래 현금 흐름 현가의 추정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빌딩 블록 1, 2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RA만 같이 넣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행 현금 흐름이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러니까 네트 순 현금 흐름을 할인하지 않고 그죠? 계약상으로 남아 있는 그 순 현금 흐름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의 순 현금 흐름을 타이밍을 추정함에 의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네트가 아니라 future cash flow의 현가의 추정치를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이 언제 발생하는지 타이밍까지 추정한 거에 의한 분석.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거 저런 형태로 그죠? 뭐를 maturity analysis를. 그래서 여기서 LRC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analysis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1번을 택하거나 2번을 택하거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차이,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B에서 아까 얘기했던 maturity analysis 이거를 공시해야 된다는 거하고 C에서는 세 번째는 금액을 공시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on demand. 요청을 하면은 지급할 수 있는 그죠? 요청을 하면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공시해라. 그죠? on demand에 따라서. 근데 뭐를 설명하는 거냐? 이제 요 금액 자체가 설명하는 거는 관계예요. 이런 금액. 그건 뭐냐? 요구되는 금액 있죠. 요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요구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그 관련되는 계약 그룹, 관련 계약 그룹의 보유 금액. 그거에 어떻게 돼? 그거 사이의 관계 이거를 설명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if가 붙은 게 뭐냐면은
applying B.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한 B 항목 있죠? maturity analysis. 그거는 미래에 내가 얼만큼 net cash flow. 그러니까 얘기한 게 지금 뭐 contractual undiscounted net cash flow하고 또 하나는 estimate, 그 present value of estimate of future cash flow 두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maturity analysis를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적용해서 공시하지 않았다면 금액을 보여주는데 그 뭐 계약자가 어떤 그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지급을 요구하는 요 금액과 그 다음에 그 관계되는 계약 그룹에 실제 보유하는 금액 요거 두 사이의 관계, 그죠? relationship, 그죠? 그거를 설명을 하는, 그죠? 그런 어마운트다라고 이제 앞에 있는 어마운트를 이제 보충적으로 해서 이 설명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는 그 유동성이니까 과연 내가 얼마만큼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liable to pay, 그죠? 여기 demand라고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그 사이에 그 어떤 내용을 공시하는데 뭘 보기 위해서요? liquidity risk를,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 net cash flow를 할인하지 않고 maturity까지 내가 얼마가 있을까라는 거를 5년은 각각 연도별로 그 이유는 묶어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빌딩 블록 1, 2, 그죠?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공시를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어쨌거나 그 여기처럼 이런 그 요구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 이거 사이 그 차이를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금액을 이제 공시를 하라 그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봐야 이제 이 회사가 과연 그 실제 지급해야 될 be liable to pay amount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충분한가.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이러면은 다른 데에서 이거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죠? 뭐 남아있는 뭐 캐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은 바로 리퀴데이트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에셋을 리퀴데이트 하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코스트가 따르고 그런 코스트 자체가 하나의 퀀터테이티브한 리스크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공시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그 기준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오늘이 대단원의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기준서에서 적용 지침이나 이제 결론에 근거 해당되는 사항들을 이제 그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스킵을 했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뭐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준서하고 그다음에 부록 중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적용 지침인 B 그걸 이제 곧 이어서 별도로 제가 하고 거꾸로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이런 적용 지침이 기준서 지금 설명한 거에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 거꾸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제일 긴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이제 조금 좀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기준서와 적용 지침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그 설명을 하는 그죠? 뭐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이니까 IASB 입장에서는 기준서와 적용 지침에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한 근거들이 뭐였나라고 설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결론의 근거 자체도 우리가 기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딱 기준서를 보고 물론 이제 이 기준서가 아니고 2013년도 버전의 이제 exposure draft 공개 초안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딱 구성을 보고 나서 뭐부터 읽어야 될까? 저는 결론의 근거를 먼저 읽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거꾸로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서나 적용 지침도 그냥 한번 처음에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읽어보면은 직역은 되지만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인 그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을 읽어보면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런 어떤 아규먼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구나. 또 어떤 의견은 또 리젝트 당했구나. 그러면은 이제 왜 이 기준서가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더욱 이제 상대적으로 그죠?
레버리지죠. 이쪽을 리젝트 한다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왜 이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서만 딱 이해하고 나서 내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게 어떤 그 숫자들을 산출하는 제너럴 메저먼트 어프로치에 따라서 바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용 지침과 결론의 근거까지 봐야 그래야 이제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연구할 때는 결론의 근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만은 교육은 이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의 근거에서 결론적으로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측면이 실제 이제 어떤 모델링을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서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이제 충족시키는지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 부분이 아마 그 결론의 근거를 할 때 완성이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